안녕하세요. 살롱드 전북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와 역시 자기적이야.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돌아온 것 같지요? 네. 네. 기다려주신 분이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는 올해 시즌2와 시즌3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3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에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여기에는 전북팀 3명이 있고요. 네,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보라고 하고요. 30년간 덕질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전주에서 독립출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덕질을 했던 그 분야 한 3가지만 미리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본 만화, 오. 일본 애니메이션, 네. 일본 드라마를 아, 거쳤다가 지금은 이제 인형 덕질을 하다가 인형 덕질을 한 10년 하다가 리라쿠마라고 곰인형 덕질 10년 하다가 이제는 곰이 나오는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곰이 예. 제가 댁에 가서 봤는데 그게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였어요? 예, 오리지널이 오. 있는 거예요. 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네, 부부님 반갑고요. 시즌2부터 열심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시즌 1부터 같이 해주신 이청님. 네, 안녕하세요. 이채영입니다. 여전히 백수 생활을 잘 즐기고 있고요. 시즌2 시작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오늘 처음 방송인 녹음인데 마무리를 벌써 얘기하고 있어.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아야 되는 도도고요. 시즌 1부터 전북팀으로 같이 활동했고 작년에는 4년째 백수였다가 지금 현재는 5년차 백수로서 백수 생활 아주 잘 즐기고 있고 바빠진 도도입니다. 시즌 2, 시즌 3 올해 만나 배우면서 그 여성과 관련된 의제들이 사회적 논의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문화 콘텐츠를 서로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저희 시즌2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시즌2는 아마 12회 정도로 나갈 것 같고요.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소개하는 코너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 그리고 여행,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된 코너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북팀이 하는 살롱 이슈가 있고 허스토리. 전북에 있는 그녀들을 계속 만나는 코너들은 이어갈 것 같고요. 여러 커뮤니티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뵐 것 같아요. 우리 커뮤니티를 꼭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를 한다면 글쓰기는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겁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테니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롱 이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일단 시즌2를 알리는 시작의 포문을 가볍게 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셋이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즘에 관심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낙태죄 폐지? 그날 기사가 난 게 위헌, 합헌, 불합치.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을 잘 모르니까 불합치? 4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불합치에 되게 그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의 세부적인 법안이 걱정되는 측면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어떤 생각들을 해주셨는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네, 그렇죠. 맞아요. 되게 막 눈물 나더라고요. 음. 눈물 나가지고 일단 이제 김치국은 그냥 행복하게 지금 그렇지. 마셔야 되니까 지금 약간 마시고 좀 좀 지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그걸 걱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반가워할 건 반가워하고 맞아요. 걱정은 걱정대로 가져가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한국 사회를 보면 작년에 여성 시위로 8만 명이 넘는 시위를 겪은 후에 일어났던 성과라서 굉장히 맞아요. 고무적이죠. 네네네네. 낙태죄가 사실은 그 여성 운동에서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주제였고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 이건 되게 요구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의 낙태죄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회에서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낙태죄
죄가 안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도 또 영향을 끼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낙태가 산하 제한으로 국가에서 허용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죄책감으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대 때,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낙태죄가 되게 그 자책감, 윤리적인 문제로 다가오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낙태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압박을 어떤 방식으로 세팅했냐에 따라서 여성들은 다른 신호들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주가 되고 있는 30대 여성들에서는 그때 우리 첫째 출산율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00대 116이었대요. 네, 그리고 높았어요. 둘째는 200, 셋째는 300 이 단위로 넘어간다는 근데 그게 거거든요.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어서 경상권이 정말 대구가 정말 아예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하 사례를 되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던 낙태죄는 또 다른 거죠. 지금처럼 무슨 윤리 문제로 다가가진 않았던 거죠.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제 뭐 확인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회가 주는 프레스와 다르게 그냥 편안한 뭐 어쨌든 뭐 본인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회 인식은 그게 되게 당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가 생명을 살해한다는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를 억눌렀던 낙태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옛날 태고 쪽부터 있었던 존중이라 태아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것도 사실은 몇십 년 안 됐거든요. 우리 그렇죠. 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된 게.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겨내고 우리가 그 불합치 단어가 발음도 힘들죠. 그렇죠. 불합치.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사는 한번 좀 보셨나요? 네, 보긴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어서 좀 네. 상세적인 거를 조금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받은 이제 나온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김칫국을 그만 마시고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 모든 시기에 그 임신 중단을 가능한 나라들이라기보다는 가능하긴 한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규제를 하는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아마 100% 가능하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가 될 것 같죠. 그렇죠. 네네. 그것에 대한 좀 디테일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 이런 것도 많이 프로그램을 짜서 좀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제 그래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인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인식이 개선돼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그 이정미 의원이 발의라고 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신념에 의해서 자기들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단 중절 수술을 안 할. 진료 거부권.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말 종교적인 신념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의사로서 그런 신념이, 그러니까 태아에 대한 생명권에 대한 신념인 건지 아니면 수가에 대한 건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니면 여성에 대한 처벌, 응징에 대한 신념인지. 왜냐하면 그런 문란하게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인간고고 너의 좋은 것이다 이건지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도 4개 풀어온 것 같아서 그거랑 뭐 하나 플러스를 하면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출산 절벽이잖아요. 네네. 이제 세계 1위라고 한국인이 이제 소멸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건데 지금 몇 개라도 나아야지. 한반도 인구 밀도를 좀 낮추는 것도 좀 괜찮은 방식인데.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것도 사실 별로 실감을 안 나는 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동남아권에 그 아버지 부계 쪽으로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양육권도 청구를 받고 예, 아니, 다 지금 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에 가서 예, 그렇죠, 그렇죠. 자식을 뿌려놓고 음. 책임지지 않는 네, 사람들을 예. 얘기하고 그 있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구를 그렇지. 보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음, 한국인 핏줄을 원하면 북의 핏줄이 중요하니까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음. 돈도 주고. 예. 저는 아까 그 낙태죄와 관련해서 그 치료 거부권? 네네. 늘 얘기했던 의사의 말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거기에서 한국 여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청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낙태 시술 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해진다. 골반염에 걸리거나 자궁에 천공이 생기는 등 각종 합병증과 후유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므로 급진 여성주의자들과 낙태 옹호론자들이 진정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보다는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낙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낙태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출산했을 때 나오는 그 합병증? 여러 합병증에 대해서도 임신을 준비할 때 미리 의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죠. 낙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음.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일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료 상식이 없는 환자들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몸과 관련된 의사들의 의무는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낙태죄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출산에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여성 임산부들이 직접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서 그 임신 출산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의사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은 마치 여성들은 너의 몸을 위해서 낙태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출산도 안 되고 남성도 안 만나는 게 낫고 결혼하지 그쵸. 말아야 된다. 이런 신호 같은 느낌이 건강을 들어요.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게 거에 따지면 급진 여성주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비를 얘기합니다. 예. 비섹스, 비연애, 그렇죠. 비결혼, 비출산. 왜냐면 저 비섹스하면 그 자궁 경고암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노출되지 있고. 않고 네네네. 그렇죠.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의사들 스스로 사실은 그런 신념에 관련된 이유라고 붙이는 건 그 수술 자체가 의료 행위라는 인식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당연히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할 자기들이 게 판단을 없죠. 하는 예. 거죠. 그거는 그 수술은 하되 뭐 자기가 불편하고 이건 허용할 수 없다는 건 생각은 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그 생각에 의해서 의료 행위를 거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련하지 못했던 걸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지. 그 신념에 따른 거부 의사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해 주세요를 할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그런 신념이 있으면 지금 이거 연결된 플로우인데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자격증을 박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신념이 위해서 자기 내 집단에서 내 집단원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 분자인데 그러고 보니 환자를 그러네요. 그렇죠. 성폭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료 행위를 계속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 집단을 향한 윤리적 신념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밖을 향한 거 저는 확연히 좀 다른 온도차가 보이네요. 의사 집단들이. 물론 대한의사협회하고 산부인과 의사협회하고 다르긴 하지만 역시 그러네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들이 있을까요? 이종미 의원 법안에 대한 그 얘기 얘기를 다시 네네. 돌아오면 네. 14주까지가 임신주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고 15주에서 22주가가 성폭행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이유인데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만약 경제적 이유라고 하면 이거 가난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증명하는 거를 서류를 떼고 이거를 그러면 증명을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사회적 이유에 대해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절차를 어떤 구조로 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 나는 사회 경제적으로 임신 중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일 처음에 헌법 불합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는 여전한 거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낙태를 할 때 그 배우자 동의나 아니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없어서 이거는 상관없이 여성 혼자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명확히 얘기된 게 없으니까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될지. 의료보험이 그쵸. 될지 그리고 이거를 저는 여자 혼자 부담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파트너 법적으로 강제해서 네. 반반 분담해야죠. 출산해도 네, 반반. 네, 응? 그리고 나라에서 남성에게 법적으로 반반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솔직히 저는 그런 하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14주, 22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4주는 무조건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22주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는 경우를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14주하고 22주 구분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14주와 22주의 몸 상태, 그리고 그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 이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되게 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법률 용어로 14주, 22주를 이렇게 되게 계산적으로 나눈다는 거? 이것의 의미가 웃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근데 이게 들었네요. 다수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임신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면 배도 안 나온다면서 그래서 인지가 아예 안 되고 생리가 없는데 이제 생리불순인 경우가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1년도 2년도 안 하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산부인과 가는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애가 나온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월수 나누는 것도 어쨌든 통계에 의한 거지만 예외적인 사항을 만약에 이게 이대로 간다면 둬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고 특히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는 개인의 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영역인데 이것을 편의대로 기준을 나눈다는 거, 요거는 저는 그래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종단 횡단 연구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게 결론에 이르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논의가 지금 되게 촉박하긴 하지만 그 법안을 바꾸는 게 올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논의는 되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구는 짧고.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신 중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여성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 조안들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부터도 사실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저희는 짤롱도 전복 시즌 2를 시작하는 의미로다가 가벼워서는 안 되는 주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아주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약속드리는 건 여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활발히 해서 조금 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임신 중단 합법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좀 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낙태죄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여성의 몸, 여성의 성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다음 남성 지배하에 두는 것들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도 포함되고 그건 또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이라는 게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냥 남자만 데려가면 된다는 거.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남자의 동의. 근데 되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아직까지 두고 있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던 것 같고. 그리고 참 나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다 들어보신 것 같아. 그 강간에 의한 임신이 이제까지 사회에 법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 불가능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강간이라고? 네, 판결이 나야 할 땐 되게 엄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여성의 몸에 너무 무리가 가는 거예요. 이미 22주를 넘겼거나 그 기한을 넘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빠르게 그러니까 이정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의원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을 때 그리고 여성이 원할 때라는 방식으로 조금 완화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22주 안에 14주하고 22주 사이에 있는 것들 그렇죠. 사유를 법으로 제한을 뒀다는 것에서는 이제 여러 그 낙태죄 폐지 운동을 했던 분들한테는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나라가 허락한 남자가 허락한 임신 중단을 해야 된다니. 근데 그 성폭행 당하면 14주에서 22주 사이에도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폭행 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건 재판이 그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일 수 있어요. 네네네. 나는 당했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럼 그걸 증거를 갖고 와라가 되는 거고 그건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그 여성의 몸을 국가와 남성의 지배하에 두는 거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했던 거야 이제까지. 맞아요. 우리나라 법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낙태를 하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임신해서 출산해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지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르고 출산했을 때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물론 여자들 내부에서는 얘기 많이 하지만 네네.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되게 이 찹찹하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요. 씁쓸한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제시카 벤자민이 여성들의 사랑과 뭐 이런 거 욕망에 관련해서 사도마조이즘으로 보는 게 임신과 출산도 역시 내 몸의 고통을 내 스스로 내 발로 뚜벅뚜벅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정보를 일단 임신했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임신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 뭐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나요? 요즘 그걸 그게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요즘은 만화 웹툰 예, 분들이 출산하는 만화에. 열심히 올려주셔서 그거 보고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에 설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설명해주지 않는답니다. 네, 그래서 전 주변에 이제 애 낳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런 부작용도 있구나. 근데 깜짝 놀라는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래고 주변에 출산한 친구들이 없었으면 전혀 몰랐던 거죠. 그냥 잘 낳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몸이 이렇게까지 급격한 변화를 겪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왜 이 얘기가 전혀 없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사실 출산을 하는 게 이 여성의 몸에 부담이 되면 정말 큰 대수술을 하고 애를 키운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어쨌든 환자니까 환자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환자가 돌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 배우자가 이제 이성 가족 군에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휴가를 내서 며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과 출산한 사람이 정상 궤도에 어느 정도 돌아올 때까지 배우자가 이 사람 환자 케어를 하고 아이도 케어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최소 2년은 해야겠네요. 예. 강제 육아휴직. 근데 좋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환자가 더 약한 걸 케어해서 몸이 계속 무너지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감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친구의 배우자를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으면 저는 강제 육아휴직, 유급 강제 육아휴직을 주면
저출산 문제 금방 해결될 아니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아니요, 같거든요. 저 그거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적인 아니, 분위기 내에서 부부 동반. 예, 부부 동반이요. 부부 동반. 아니요. 부부 그게 동반. 공무원들이나 교사가 음. 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휴직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으면 지금 저출산에 들어가는 저출생으로 바꿔야죠. 아, 네네 저출생. 말 그래요. 네. 저출생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저출생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국가 정책이 저출생이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돈을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딴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아까 얘기한 거죠. 임신 출산에 그 여성의 몸이 겪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옆에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받아들여도 확 수치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네, 강제, 뭐, 예. 육아휴직 그리고 유급.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남성들이 당연히 가정에서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낙태죄를 시작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많은 문화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여기까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고요. 네.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 살롱드 전부.